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댓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영상부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30대 후반인데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할 줄 몰라서 한번 좀 인생의 선배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근데 이때까지 벌었던 돈 뭐 하고 있어? 그냥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은행이 그냥 바보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일단 적응하는 게 제일 나쁜, 머리에 나쁜 사람이야. 적응이요? 못 때리고 하는 거지. 나는 이해가 못해. 형님이 투자 혹시 나는 비트코인 하다 조금 하고. 추천해주고 싶은 혹시 물론 투자의 책임은 개인한테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아, 좋지. 팬데믹 있을 때 그때 샀거든요. 와. 엄청난 또 하락을 4년간 견뎠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출발했습니다. 그 친구가 X 샀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결제되는, 그때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이나 뭔가 들어갔어. 그거 들어가면 거기에다 사람들이 엄청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거 사면 돼. 그러니까 내 손장 진짜 돈이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거 와이프 봐가지고 이제 장난 아니지. 그래서 엄청 싸워. 다 쓰니까 나는. 이제 잘 보셨죠? 그 추상훈 선수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댓글이 저는 진짜 보고 충격받았어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잘 모르면 저금하는 게 100배 낫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분은 밑에 아버지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부모님께서 크게 부를 성취하셨는데 자기가 봐도 잘 모르면 그냥 저축하는 게 낫다. 저축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 댓글들도 거의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축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이분은 그래도 좀 알고 있네요. 예적금 하는 걸로 불축적 못함. 근데 잃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알긴 아는데 알다가 만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지금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투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죠. 근데 이분 생각에 잘못해서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거의 뉘앙스가 다 저축을 하는 게 낫다. 이분도 이제 코인 하다 망했다고 이렇게 쓰시면서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난 머리 나빠서 그냥 적금만 한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잣돈 모으는 건 무조건 적금으로 해야 된다. 오렌 버핏이 말했다. 돈 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렌 버핏은 주식 투자의 대가잖아요. 투자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게 좀 충격이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진짜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도 S&P 추종하는 ETF를 그냥 적립식으로 사는 게 은행 예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S&P는 그냥 그래도 시장 수익률은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금 이자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똔똔일 뿐이지 돈을 더 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글은 은행에 넣어두면 마이너스 5%랑 똑같다고 했을 때 인플레 때문에 돈이 녹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 수준이 주식 코인 투자로 연 5% 이상 5% 플러스 내는 수익이 반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죠? 주식 코인 하시는 분들, 저는 알트 코인 하시는 분들 말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연 5%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신 연 5%는 넘어요. 물론 하락장이 있다고 해도 연평균으로 5%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나 아니면 소액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저금이 제일 낫다. 왜냐면 투자해서 잃는 것보다 인플레에 녹더라도 저금으로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행에 넣어두면 내 돈이 녹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차라리 투자로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본인 이제 자신들의 경험이 다양하니까 어떤 가치관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투자처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제 의견을 펼쳐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예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A라는 어떤 건물이 있고 대학 안에 B라는 건물이 있는데 A라는 건물로부터 한 명씩 출발시켜서 B라는 건물 강당에서 발표를 시켜요. 이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발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이 사람을 막 도와주고 911로 전화하고 경찰 신고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 동동보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엄청만척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도와줄까? 유의미한 연관관계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출발시킬 때 예를 들면 발표가 2시예요. 어떤 사람은 20분 전에 출발시키고 어떤 사람은 1분 전에 출발시켜요. 1분 전에 출발하는 사람들은 번쩍번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늦었으니까. 20분 전에 출발하는 사람들은 10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조금씩 선하고 조금씩 악하잖아요. 언제 사람이 좀 강팍해지고 악해질까? 바쁠 때가 왔거든요. 여유가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바쁜 거는 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영상의 이제 첫 댓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한 댓글을 보면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다. 저는 이 말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곳간에 쌀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배려심이 나온다. 너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자살률도 높고, 그런 사회의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많은 거는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긴 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나라이긴 한데, 주거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삶의 기반이 이렇게 터전을 내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저는 주거 안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한테는 독립된 자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좁은 지역에다가 밀집시켜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빌라나 뭐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풀어줘가지고 지금 건설사의 기준 자체가 층간소음이 잘 나도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웃 주민들 사이의 문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시끄러워도 그것도 못 참는 그런 소인배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근본적인 맥락은 건물을 똑바로 잘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국민들은 일터에서 고되게 일하고 돌아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충전의 시간을 누려야 되는 시간에 윗집에서 아이들이 뛴다든가 옆집에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여튼 일상생활의 소음마저 이렇게 전달되는 정도로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취약하기 때문에 휴식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날이 서 있고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점차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그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눈을 낮춰서 조금 이렇게 외곽으로 빠진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초점에 맞춰서 이게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라는 책에서 제가 일부 이렇게 캡처한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한 10년 전에 읽은 책인데도 이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요번에 새로 책을 주문해가지고 여기 새로 캡처를 떴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여기 이 내용만 다 읽어드릴게요.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추가된 재산에 매우 들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지극히 가치 없는 경솔함의 결과일 것이다.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책에 쓴 말이고, 이거를 이제 이 일본 저자가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라면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면 재산이나 수입은 전혀 없어도 된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문장은 건강을 유지하고 빚을 질 필요가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사회에서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수입, 이것을 최저 수준의 부라 하자. 이 수입은 있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음에도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은 도덕감정론하고 북부론하고를 좀 쉽게 설명해 준 책인데, 이 최저 수준의 부, 여기 최저 수준의 부라는 게 이제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 없어야 되는 요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부라는 거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최저 수준의 부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최저 수준의 부를 달성해야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거고, 이제 그 나라의 그런 부강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또 말을 이어나가면, 그러면 이만큼 되려면 수입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렇게 뭔가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 없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생활하려면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되냐면,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또 읽었던 책 중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그 소득 수준이 꼭 행복하고 연관된 건 아니지만, 소득이 월 800만 원까지
800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 소득과 함께 행복감도 같이 올라간다고 책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득이 800만 원을 올라갈 때까지는 행복감도 같이 올라가는데 소득이 더 올라가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밑에가 행복감이라면 행복은 이렇게 되고 소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800만 원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수입이 그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800만 원. 근데 이 책이 2024년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한 10년 전에 제가 읽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가로 8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1000만 원을 월 수입으로 받는다면 저희가 나라가 부강하고 개인도 뭔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겠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연봉 차이도 크고 이게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인데 우리나라가요. 이게 소득 격차가 완화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 뭐 연구 결과도 읽어보면 기초적인 생활 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소득이 행복에 명확히 비례하며 이후로는 삶의 의미와 자율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 이제 아까 여기 그 행복의 기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초적인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소득이 아까 그 책 기준으로 800만 원이고 여기서는 뭐 그 명시적인 그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기초 생활이 안정되고 보장되는 소득이 행복감을 더 올려주니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돈이 아까 기준으로 보면 800만 원 이상을 더 초과해서 벌 필요는 없겠죠. 거기에 더 매달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나 가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자산 규모를 불을 일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거라는 이 문구가 참 이렇게 좀 와닿더라고요. 이 내용에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돈이 없으면 비참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우리 가족 또는 나를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축만 가지고 왜 그 부자가 될 수 없냐고 하면 저축은 돈이 계속 줄어드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 돈이 확 없어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한국은행 자료예요.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제가 단위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2.11이라고 그냥 계산을 할게요. 2.11이고 25년에 4.19면 지금 우리나라 그 유통되는 돈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돈을 찍어내는지를 보면, 계산을 해보면 2.11에서 4.19가 됐고 계산해보면 이제 그 연수로는 10년이거든요. 그러면 7%가 나와요. 7.1%가. 7.1%씩 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재산이나 급여가 1년에 7.1%씩 늘어야 손해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버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손해를 안 보려면 7%씩 월급이 늘거나 재산이 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을 산 이유는 이런 그 화폐 가치로 인해서 내 재산이 사라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얼만큼 크냐면 적은 돈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2015년에 1억을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화폐 가치가 녹는 거 방어한 만큼만 되려고 하면 내 돈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를 계산해보면 2015년에 1억이었으면 지금 2025년에 그 돈이 1억 9,600만 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으로는 9,600만 원이 벌려 있어야, 이게 돈이 번 게 아니고 10년 전에 1억이 지금에는 1억 9,600만 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에서는 절대 예적금을 아무리 불려봐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산이 녹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예금이자 정말 잘 줘서 3% 줬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1억 3,400이잖아요. 그러면 언뜻 계산해도 6천 차이가 나잖아요. 6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6천만 원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내가 투자하면 그 원금 1억도 날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축하는 게 낫다. 나한테 투자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가족들을 어떤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 투자 공부를 해서 잘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고,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통계에 보면 23년 통계거든요. 순자산 10억이 있으면 상위 10%고요. 중위값 그러니까 1등부터 이렇게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이 2.4억이래요. 2023년 거의 이제 12월이니까 2024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2억 4천을 1% 복리 계산하면 지금 2억 5,600 정도 되잖아요. 여기를 2억 6천이라고 치고 이 2억 6천을 지금 2억 6천인 사람이 이제 딱 우리나라의 중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연평균 30% 성장을 한다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계산을 하고 우리나라 통화량 화폐 가치가 녹는 속도가 연 7%라고 계산을 하면 10년 후에 지금 2억 6천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5억 1천만 원은 돼야 똔똔이 되는 거예요. 지금 2억 6천하고 10년 후에 5억 1천만 원하고 같은 값이기 때문에 5억 1천 이상을 벌지 않으면 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투자를 안 하고 저것만 하는 사람은 계속 돈을 까먹는 거니까 투자한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연 30%가 좀 높은 거예요. 이거는 기존 전통금융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도 연 수익률을 30%로 계속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큰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면 기존 과거 데이터가 기존 10년 정도가 한 66%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성숙한 자산이 되더라도 15% 정도의 퍼포먼스는 내줄 거라고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30% 정도 수익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딱 중간인 사람이 이걸 전부 비트코인을 사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후에 35억 8,4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35억인 사람하고 5억인 사람하고 7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연봉리로 계속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부를 일구는데 자산을 축적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은행에 매적금 하는 거는 조금 본인의 선택이지만 10년, 20년 지난 뒤에 그 고통은 너무 클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